여러분 안녕하세요. 런던의 김인수입니다. 오늘은 녹화해서 방송하는 그런 일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약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봤으면 합니다. 특히 영국에 오시는 우리 많은 한인분들이나 또는 영국에 있는 사람들과 비즈니스를 하시겠다고 해서 한국에서 조그마한 중소기업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계약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계약서를 쓰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상대가 써오는 계약서에 내용도 잘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서명을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자주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계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계약은 두 사람 간에 또는 두 단체 간에 또는 그 이상의 사람과 단체들 간에 어떻게 하기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계약은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서로 신뢰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 서로 신뢰할 수 없는 관계이거나 또는 신뢰를 하기에는 아직까지 서로를 잘 모르는 그런 관계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계약서를 써야 되겠죠. 물론 계약은 구두로 서로 얘기를 해서 합의가 이르게 되면 그것도 역시 계약입니다. 문제는 이 계약을 다른 한쪽이 부인을 하게 됐을 때, 이 부인을 하게 됐을 때는 정말 방법이 없어요.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녹음을 해야 되는데, 녹음한 게 있으면 다행이지만 녹음한 게 없으면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부인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종이 위에 계약서를 많이 쓰죠. 요즘은 이메일을 주고받는데요. 이메일로도 서로 주고받으면 계약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계약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뭘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계약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서로 어떤 제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제안을 영어로는 proposal이라고 그러는데 먼저 제안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중고 컴퓨터를 100파운드에 팔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제안을 받은 쪽에서 이 제안을 받은 쪽에서는 이 제안을 승낙합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라는 말을 뭐라고 그러냐면 accept한다 그러죠. 이 제안을 accept를 하면 그러면은 계약 관계가 성립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계약 관계가 성립을 했으면 그 다음 이 계약이 실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계약이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 물건이 오갈 수도 있고 서비스가 주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주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꼭 따라가야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따라가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대가죠. 영어로는 consider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consideration을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중고 컴퓨터를 100파운드에 팔겠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좋아요. 내가 100파운드에 그 중고 컴퓨터를 사겠습니다. 그러면 계약 관계가 성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계약 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00파운드라는 돈을 줌으로써 그 컴퓨터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consideration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경우, 이때 이제 계약 관계가 이루어져서 완전히 실행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계약 관계라는 것은 제한이 있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그게 따르는 대가, consideration을 지불을 함으로써 계약 관계가 마무리되는데 우리 이것만 가지고 만일 상대가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중고 컴퓨터를 100파운드에 팔겠다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물건을 보냈습니다. 우편으로 보냈더니 돈을 안 줘요. 이런 경우. 또는 이 대가를 먼저 지불을 했어요. 100파운드를 먼저 은행 계좌 이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건을 안 보내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계약 불이행이죠. 계약 불이행에 따른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대부분 계약 불이행에 대한 대가는 뭐냐면은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판으로 갔을 때 계약이 불이행되어서 재판으로 갔을 때 사람들은 법원은 제일 먼저 제한이 있었느냐, 두 번째 받아들였느냐,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졌느냐, 그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 양측이 물건을 주고 돈을 지불하고 하는 이런 컨시드레이션이 오고 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페널티 규정, 즉 벌칙 규정이 있었느냐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이 계약을 14일 안에 지키지 아니하면 그러면 이 계약은 없는 걸로 한다. 예, 계약 취소가 되겠죠. 예, 이렇게 계약 취소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은요. 만일 이 계약이 취소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배상금이 생길 수도 있겠죠. 내가 컴퓨터를 주기로 했는데 보냈더니 이 사람이 돈을 안 보냈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다시 되돌려 받았습니다. 그때 발생하는 손해가 있죠. 우편료도 손해를 보게 되고 그런 뭐 보험료도 손해를 보게 되고 이렇게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 손해에 대해서 이 페널티를 지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배상금을 지불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사실은 이 계약서 속에 기록을 해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물건이 영국에 있는 제가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한국에 있는 어떤 분이 사기로 동의를 해서 그래서 그분이 돈을 보냈는데 제가 물건을 안 보냈어요. 그래서 재판을 해야 돼요. 어느 나라에서 재판을 하면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물건을 보냈는데 한국에 계시는 분이 돈을 안 보냈어요. 컨시드레이션을 안 보냈어요. 그러면 제가 재판을 해야 되는데 한국 가서 재판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영국에서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재판 관할 구역을 정해 놓습니다. 계약서에. 예, 그래서 재판을 어디서 하게 되느냐? 예, 이 재판 관할을 정해 놓는다는 거죠. 이렇게. 자, 여러분 그러면 계약서에 영국 사람들이 쓴 계약서에 보면 막 계약서가 두툼합니다. 40페이지, 50페이지 막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 외에도 분쟁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자세히 기록을 해 놓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의 변호사님이 어떤 모 로펌의 변호사님이 작성했다고 하는 계약서 하나가 지금 영국 소송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계약서가 한 페이지짜리예요. 한 페이지짜리인데 무엇을 한다라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계약서는 쓰여 있지만 대가를 얼마를 지불한다라는 컨시드레이션을 얼마를 지불한다라는 이 내용이 계약서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지 배상금을 지불을 해야 될지 재판관은 어디서 하게 되는지 이런 내용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계약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빠져 있음으로써 계약서로서 정확한 계약서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그 소송에서 저희 측의 주장입니다. 이처럼 계약서는 항상 많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딱 몇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계약은 제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제한을 받아들임으로써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계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컨시드레이션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 과정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계약은 이루어졌고 진행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중고차를 어떤 분이 3,500파운드, 한국 한화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3천만 원에 팔겠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그래 내가 3천만 원에 사겠다. 그러면은 그 다음 차를 주고 3천만 원의 돈을 줌으로써 계약은 완료가 됩니다. 만일 그 계약이 중간에 깨져서 어느 한쪽이 손해를 보게 되면 그 계약서에 그 계약에 따른 다른 조항들에 의해서 재판을 진행하면 되고요. 이런 조항이 없을 때는 그 국가의 법원이 영국이라면 영국 법원이 기본적으로 정해놓은 룰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내가 자동차를 3천만 원에 팔겠다라고 했더니 상대편이 얘기를 합니다. 2,500만 원. 예,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영어로는 count proposal이라고 얘기합니다. 역제한이라고 하는 거죠. count proposal을 냈어요. 그러면은 그 count proposal을 받아들이는지 말 건지는 팔 사람이 결정하는 거죠. 2,500만 원에 좋아 라고 하면 count proposal을 내고 그거를 받아들인 게 됩니다. 그러면은 2,500만 원을 줌으로써 계약이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A라는 사람이 당신에게 3천만 원에 이 차를 팔겠어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을 받은 사람이 2,500만 원에 파세요라고 카운트 프로포절, 즉 역제안을 냈어요. 그런데 저쪽에 있는 사람이
3천만 원에 저에게 파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 그 차를 팔 사람이 3천만 원에 저 사람에게 팔아버렸어요. 이럴 때 2,500만 원의 제안을 받은 사람은 계약 관계에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해라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안이 있었을 때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역제안을 내면, 카운트 프로포즈를 내면 이 과정이 싹 지워지고 새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500만 원에 내가 사겠다. 안 받아들인 거죠.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집을 살 때도 보면 한쪽에서 프로포즈를 내고 얘기가 오갑니다. 오가지만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어서 그 건물을 또 다른 조건으로 사겠다고 제안을 해서 파는 사람이 팔아버렸을 때 그동안 돈 들여가면서 변호사 선임해서 그 계약을 검토하던 이 사람은 받아들이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들어간 손해에 대해서는 단 1원도 청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니까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에 차를 팔겠다고 했는데 파는 사람이 좋습니다 해가지고 그러면 좋습니다. 24시간 안에 돈을 준비해서 지불할 테니까 차를 주십시오. 약속이 끝났어요. 계약이 이루어졌죠. 비록 컨시더레이션이 지불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실행되진 않았지만 계약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데 이 차를 파는 사람이 딴 사람에게 누가 3,500만 원 주겠다고 하니까 팔아버렸어요. 이럴 때 이 사람은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3천만 원에 팔겠다고 당신이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우리는 계약 관계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나는 돈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당신이 딴 사람에게 3,500만 원에 팔아버렸으니 내가 들어간 손해를 배상해라 라고 청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안을 했을 때 받아들이는 과정이 끝나면 그러면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 계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꼭 컨시더레이션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요. 그리고 분쟁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계약서에 넣어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간혹 이 컨시더레이션을 지불하지 않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그런 계약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래, 너 집 사는데 내가 2천만 원 보태줄게. 아버지가 2천만 원 보태줄게. 아들이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은 아버지는 2천만 원을 주시는데 아들은 아버지에게 무슨 컨시더레이션, 즉 대가를 지불합니까? 그냥 아버지 고마워요 하고 이렇게 아버지 한번 허그하고 아버지 뺨에 뽀뽀를 한번 해줌으로써 끝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 과연 계약이 이루어진 걸까요? 여러분 이렇게 계약은요 항상 그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계약은 그 계약이 이행되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와서 야 내가 지난번에 너 집 사라고 준 돈 2천만 원 돌려줘 라고 하면 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실행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계약 단계에만 있었지 아버지가 주시겠다 그래서 내가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컨시더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이라고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계약법을 아는 그 아들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고맙습니다. 2천만 원 대신에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제가 커피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하고 커피를 한 잔 끓여서 아버지를 갖다 드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꼭 화폐적인 가치가 없어도 컨시더레이션이 되거든요. 그래서 2천만 원 아버지가 주시는 대신 저는 이거를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커피를 한 잔 사드려도 되고요. 좋은 만년필을 하나 사서 갖다 드려도 되고요. 그러면서 그건 선물이 아니죠. 대가죠. 그래서 컨시더레이션을 지불하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컨시더레이션을 지불해야 된다는 걸 잘 잊어버리고 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그 증여할 때는 이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그런 계약서를 쓰면 증여 같은 경우는 이 대가, 컨시더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그걸 쓰지 않고 영국에서는 디드라는 걸 씁니다. 한국에서는 이 디드를 뭐라고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디드는 계약 관계를 성립하는 거지만 컨시더레이션이 없이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뭔가를 줄 때 우리는 디드라는 것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디드는 그 계약서의 종이 위에 이것은 디드다라는
it is executed as a deed 이렇게 deed로 실행한다라는 단어가 하나는 꼭 들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그 계약서를 서명할 때 증인이 서명을 해주면 됩니다. 물론 이 증인은 옛날에는 두 사람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한 사람만 해도 됩니다. 물론 두 사람이 증인을 해놓으면 제일 안전하겠죠. 그래서 이 증인이 서명을 함으로써 이 디드는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디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약서, 어그리먼트에 비해서 그 유효한 기간이 6년인데 비해서 12년으로 길고요. 그리고 컨시드레이션이 여기는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없어도 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주로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일방적으로 뭔가를 제공하거나 뭘 주거나 할 때는 디드를 쓰게 됩니다. 자, 이처럼 이제 우리가 이 계약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한국에서 영국에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꼭 계약서를 먼저 스탠다드 폼이 있으면 달라고 해서 보시고요. 거기에 제한이 있으면 받아들였을 때 의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가, 컨시드레이션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계약이 잘못되었을 때 어떤 조건에서 취소할 수 있는지 어떤 조건에서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는지 그리고 재판을 하게 되면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이런 정도의 내용은 꼭 좀 살펴보시고 계약을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계약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금 꺼낸 이유가 그러면 이 계약 관계가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적용이 될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